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주최의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재생산 권리의 개념과 그 성격을 오늘 살펴보는 좀 원론적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 4월 11일 우리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그 낙태죄의 제269조, 270조의 관련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말에 해당 조문은 효력을 상실하였지만 우리 정부와 입법부는 아직 대한형법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형법뿐만 아니라 모자보건법 등 아주 여러 가지의 관련 법과 정책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안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답답하다고 느끼고 있던 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법 정책에서 필요한 것은 낙태죄를 어떻게 새롭게 재정의 폐지하고 또 새롭게 재정의해 나가느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거기서 몇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전 국민들의 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재생산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실현할 것이냐라는 좀 더 긍정적인 그런 그 정책 연구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재생산 권리 실현을 위한 제도의 모색이라는 저희 연구의 그 프로젝트에서는 그 재생산 권리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더 총론적으로 재생산 권리 개념을 보고 있지만 또 다음 세미나에서는 뭐 의료 현장의 모습이라든가 교육 현장의 모습이라든가 비혼 부모들의 현실이라든가 청소년들의 현실 등등을 계속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법의 측면 또 현실의 측면, 법과 현장의 측면을 함께 보는 좀 학제적인 연구를 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저의 바람, 또 우리 연구진들의 바람은 이를 통해서 좀 더 실현 가능한, 좀 더 현실적인 그런 정책 제안을 함으로써 우리 정부에서 관련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좀 물꼬를 텄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한 분의 발표자 또 두 분의 귀한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모두 매우 지금 바쁘고 일이 많은 상황일 텐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발표자로는 오승희 서울가정법원의 판사분을 모셨고요. 원래 이 분야의 석사 논문도 기술을 하셔서 꾸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토론자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철학을 담당하고 계신 공두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좋은 토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 토론자로는 우리 재생산과 성적 권리에 대해서 많이 활동하고 또 연구하고 계신 쉐어의 대표인 나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나영 대표님은 특히 이 재생산 권리, 재생산 정의 등등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청중 여러분들에게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딱딱한 학술 행사보다는 한번 발표와 토론을 끝나고 나서는 청중들에게 또 토론의 기회와 질문의 기회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와 발표자와 저 간에도 좀 더 상호 토론을 하는 다소 라운드 테이블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게 오늘의 행사를 이해해 주시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 이어질 저희 목요공익 세미나 행사에 계속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승희 판사입니다. 재생산권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의 발표문 내용은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 그거에 되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2020년에 썼던 글에 기반해서 써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사실 재생산권의 개념과 성격을 제가 이렇게 깊이 논의할 만한 연구가 안 되어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긴 했지만 사실상 그 내용을 보면 결국은 재생산권의 개념과 성격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까지 다 포괄하고 있는
그런 결정이어서 사실상 이게 우리 사회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삼을 수 있는 논의의 출발선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논의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2년에 원래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4대 4로 이제 팽팽하게 갈린 다음에 그냥 위헌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었던 결정이 7년 만에 뒤집히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거는 모두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 산부인과 의사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분은 결국 그래서 업무상 승낙 낙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무죄를 선고받고 그 부분은 무죄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대부분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의나 평가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대상 결정은 2012년 결정이 맨 처음에 낙태할 자유라는 것을 처음으로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 포섭시켰던 의의가 있었는데 물론 합헌 결정이 나긴 했지만 이번에 대상 결정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낙태할 자유가 여성에게 갖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임신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각종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임을 천명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결정에서는 자기 운명 결정권이라고 하였는데 자기 결정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조금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려고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해서 합헌 의견은 태아를 죽일 권리는 자기결정권의 내용이 될 수 없다고 기본권의 보호 영역 자체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맞지 않지 않나. 음란한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는 일단 속하고 성매매도 직업의 자유 영역에는 일단 속하고 이런 식으로 보호 영역에 포함되는 행위인가는 그냥 오로지 논리적 포섭 가능성만으로 판단을 하고 그 사후에 이제 그게 합리적인 제한인가 이걸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러한 결정을 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 이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재생산적인 측면에서 임신은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비가역적인 현상이고 임신 종결 여부 결정은 생애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생애 기획이라는 점, 그리고 자기결정권 행사에는 시간이 결정적이라는 점을 잘 알고 결정한 것이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성이 임신 사실을 알고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 실행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 시간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행사에 있어서 이런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을 보임으로써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의 중요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다수 의견은 태아와 임신 여성의 특별한 유대관계에 주목을 하였는데요. 태아는 생명의 유지와 성장을 전적으로 모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임신 여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태아가 태어나면 어머니로서의 양육 책임을 부담하므로 예외적인 일이 없는 한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이며 이들의 이해관계는 일치한다. 이것은 임신 상태의 그 육체성과 그 사회적 의미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의견은 임신 여성이 결정 기간 중에 낙태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전문가로부터 정신적 지지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충분히 숙고한 후 임신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장애가 되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태아 생명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이다 라는 데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결정권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을 통해서 낙태죄의 위화력을 긍정했던 기존 결정과 다른 결론에 도달하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태아의 생명권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헌법 불합치 의견은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면서도 이 보호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생명 발달 단계에 따라 보호 정도나 수단을 달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단계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서만 특유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헌법재판소가 쭉 견지해 왔던 그런 의견인데요. 기존 결정에서는 합헌 의견은 발달 단계에 따른 차등 보호를 부정했었던 반면 기존 결정의 위헌 의견은 차등 보호를 유지하는 그런 의견을 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 단계에 따라 차등 보호되는 생명권의 주체성을 긍정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약간 의문인데요. 저는 다수 의견은 어쨌든 태아와 여성의 유대관계에 주목하면서 태아의 생명 보호는 공익으로 포섭하고 이러한 공익과 임신 여성이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 사이에 실제적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는 태아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부여하지 않은 채 잠재적인 생명을 보호할 주의 이익이라는 우회로를 통해서 태아 보호 문제에 접근했던 미 연방대법원의 로 vs 웨이드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폐기될 위험에 처한 결정인 건 여러분도 아실 텐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폐기되지 않았으니까요. 예, 이러한 논리 구성에서 태아는 능동적 권리 주체가 아닌 수동적 보호 대상에 가깝고 태아에게 생명권 주체성을 부여하는 것의 선언적 의미 외에 실질적인 의미가 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반해서 단순 의원 의견은 태아는 생명권 기본권 주체가 되는가에 관계없이 국가는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 태아의 생명권 주체성에 대한 확언을 피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유럽 인권재판소도 그와 비슷한 의견을 취한 바가 있습니다.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생명 보장에 관한 유럽 인권 협약 2조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법은 권리 주체인지 객체인지 모호한 대상에 대해서 그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선언하기를 주저하면서 대체로는 주체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우회적으로는 사실은 객체적 성격을 드러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와 학계 통설이 태아의 생명권 주체성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인간 생명 보호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법이론을 실현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와 부합한다는 그런 믿음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납득이 되지만 생명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꼭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그래서는 논리 인권성과 관련해서 혼란만이 야기되고 헌법적 문제 해결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생명권을 상대화시킬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지적도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보호 영역을 불필요하게 확장하면 상충하는 법익 보호에 의해서 제한의 영역도 확장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아에게 그 생명권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고도 그 보호 필요성이나 보호의 법적 근거를 충분히 논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논리적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기본권 주체성까지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의 의견은 이게 출생 때까지 태아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의 토대가 되는 기본 사실관계는 결정적으로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태아가 생존해서 모체와 분리되는 시점, 즉 1인에 대한 의존이 아닌 다수인에 대한 의존이 그 생존을 떠받칠 수 있는 시점이 결국은 완전한 의미의 생명권의 시점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태아는 출생 때까지는 기어코 완전한 생명권의 향유 주체는 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덧붙여서 태아가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면 그러면 생명권의 주체로 인정해야 하는가 라는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이것이 훨씬 인간에 근접한 상태이고 더 보호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저도 의문이 없고요. 그러나 이 독자 생존 가능 시기라는 것이 어쩌면 살 수도 있다는 다분히 상상적이고 굉장히 의료적인 관점에 매몰된 그런 관점이어서 규범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권리 제한의 결대적인 기준선처럼 취급할 수가 있는가라는 데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대상 결정은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만 논의했지만 사실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만 논의했지만 청구인은 여러 가지 권리를 다 이렇게 많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자기 결정권 침해에만 집중해서 판단하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내용적으로 보면 여성의 시민권 그 자체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그 여성의 성과 재생산, 곧 여성의 몸과 생애에 대한 통제권의 문제라는 점을 조금 드러냈다고는 보입니다. 여성의 생애계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성이 임신 유지 여부를 선택할 권리는 가히 그녀와 존재할 권리, 모든 여성의 그 권리와 그 여성이 살아가는 모든 측면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산 조절 기술의 접근 가능성은 여성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필요 조건이자 예측 가능성의 전제 조건이 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 왔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임신을 계획할 수 없다면 삶의 어떤 것도 계획할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의 정말 많은 기본권들이 다 이 국면에서 문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층적 권리 담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봤듯이 육체성과 시간성이 선거 재생산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ICPD 행동 강령에 따르면 재생산권은 모든 커플 개인들이 자녀의 수, 터울, 시기를 자유롭고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 그리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보, 수단,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의 성적, 재생산적 건강을 누릴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재생산 활동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생명 활동과 관련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권리 틀이고요. 그래서 여성의 생애 사이클, 권리의 시간성 포착에 유용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이제 선거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SRHR이라고 이렇게 좀 약칭하기도 하는데요. 그 목적은 오직 출산이 아닌 섹슈얼리티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선거 재생산을 서로 구분하면서 또 동시에 함께 사용하는 접근입니다. 결국 개념의 출발 자체가 이 모든 것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건강과 권리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생산권 담론의 효용성은 결국 재생산에 얽힌 여성의 신체적 관련성에서 비롯하는 신체적 통합성 또는 자기결정의 요구와 자유로운 선택을 막는 사회경제적 장벽에 대항하는 사회적 요구라는 두 가지 여성주의적 관점을 결합해낼 수 있는 상호 연관적 권리 담론이라는 데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재생산의 결정은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결정으로 이 자유로운 선택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적시되고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성이 선택이라는 말이 사실 어불성설이 되는, 여성이 권력이 없을 때 낙태 선택권이라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낙태할 권리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낳고 싶은데도 낳을 수 없는 상황과 조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권리 역시 여성에게 있어야 하고, 그 두 가지 권리를 함께 엮어낼 수 있는 틀은 바로 선거 재생산 건강과 권리 개념인 것 같습니다. 2016년 UN 사회권위원회 일반 논평에 의하면 그 낙태의 범죄화나 제한적인 낙태 관련법 등은 그 개인의 자율성, 평등권, 반차별권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국가는 차별 없이 모든 개인과 집단이 완전의 범위의 선거 재생산 건강 정보, 재화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의약품을 국가 승인 의약품 목록에서 삭제하거나 공공보건 지원금을 철회하는 법이나 정책 같은 것은 그런 방해 입법 등에 대해서는 그런 후퇴적인 조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당사국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선거 재생산 건강권을 존중, 보호, 이행할 의무를 가지므로 낙태와 피임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법과 정책을 제정하는 것을 피할 뿐만 아니라 이게 있으면 제거해야 되고, 여기에는 편견에 근거한 상담, 낙태 서비스의 접근에 대한 숙려 기간을 두는 것, 그리고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동의와 같은 허용 조건을 두는 것 역시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양심적 낙태 시술 거부 선언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걸 하면 안 된다고까지는 여기서 얘기는 안 하고, 그런 경우에는 국가는 다른 제공자에 대한 추천 등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적절히 규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에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데, 혼인 여부나 부모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그걸 정리한 것이 여기 핵심 의무 사항인데요. 그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접근을 범죄화하거나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것을 폐지하고, 차별금지 사유로 구분되는 참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선거 재생산에 대한 국가적 전략이나 행동계획을 만들어야 하며, 여성 및 소외 집단에게 접근 가능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재화 시설 등을 보장하고, 그리고 자유롭고 정보에 근거한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보장하면서 해로운 관습이나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법적 금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하지 않은 낙태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낙태 후 의료 서비스 및 상담도 제공할 것이라는 것도 요구하고 있고요. 결국 차별적이지 않고 편견이 없고 그 아동 및 청소년들을 고려한 여성 선거 재생산 건강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필수 약물 목록을 그거에 대한 접근도 제공할 것이라고, 그리고 치매에 관련해서는 구제 조치를 마련할 것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36조 2항이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그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 기존의 우리나라에서의 모성 개념이라는 건 오로지 출생만을 목표와 정점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모성 개념을 좀 적극적으로 재해석하면 우리가 성과 재생산 건강 그리고 권리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독일 기본법에서는 어머니는 누구든지 공동체의 보호와 부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적극적인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낙태에 대한 규제로부터 재생산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의 의무를 전환하는 인식의 전환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임신 중단의 허용 조건과 허용 기준 부분은 사실 좀 너무 스페시픽한 규제인데, 이 부분도 일별하는 편이 낫겠지요? 예, 앞서 얘기했던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그 임신 중단 허용 조건과 허용 기준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제가 2년 전에 썼던 글이어서 그 이후에 많은 법률안들이 나왔고, 그 법률안들을 기반으로 하지는 못한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한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단순위원 의견은 임신 제1, 3분기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이 없이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기한 규제 방식을 택하는데요. 이런 건 널리 도입된 입법례이긴 한데, 사실 배란일, 수정일, 착상일 확정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추정적이고, 그 월경일 확인은 여성의 진술에 달려있고, 그나마도 여성이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낙태죄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런 맥락에서는 임신 주수는 범죄 구성 요건이 될 수 있는데 처벌 범위가 명확히 확정될 수 있는가가 의문이 됩니다. 이런 사례에서는 사실상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임신 제2, 3분기 이후에는 임신 여성 자신의 생명 건강 위험이 증가함을 근거로 당사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 할 수 있다는 듯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옛날에 로 vs 웨이드도 임신 여성 자신은 처벌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시술자만을 처벌하는 텍사스 주법에 관한 판시였고요. 자신에게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절실한 수술을 요청한 것이 처벌받아야 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빈약하지 않은가,
이런 의문이 늘 있습니다. 이는 여성에게 자신의 건강을 지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자유가 의무로 뒤바뀌는 모순이고 후견주의적이어서 좀 자유적 법치국가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임신 제2, 3분기 이상의 주스라고 해도 임신 중단의 위험은 출산으로 인한 위험보다는 크지는 않은 걸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임신 중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들 그거는 수긍할 텐데 이거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할 몫이지 이걸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지울 영역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 부분은 그 자체가 좀 그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 위원 의견이 적절히 말했다시피 사유를 법률로서 규정하는 방식은 결국 낙태가 불가피한 사람의 형사처벌을 면제해 줄 뿐이지 임신한 여성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하거나 보장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설정하는 방식은 자기결정권의 기본 사상과 불협화음을 좀 일으키지 않는가 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입법 설계에서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임신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관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지켜져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임신 2분기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도입해야만 한다라고 할 때는 그 판단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도 문제가 되는데요. 여성 자신을 판단 주체로 삼는 입법례도 있고, 만약에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판단과 해석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여성이 아닌 제3자에게 판단의 책임과 부담이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의료인,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제3의 판단 주체의 설정을 하는 것 역시 자기결정권하고 이렇게 잘 조화롭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결정은 임신 여성이 할 수 있고 상담 절차에서 타인은 허용 사유에 해당하느냐 이것만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임신 여성 자신을 처벌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이런 게 여성이나 시술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사실상은 법률 해석이나 집행에서는 그 각자의 사회 정책적 관점에 따라서 실제 작동하는 방식은 되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냐 없냐는 사실상의 낙태 관행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형식보다는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더 좌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3자의 동의에 대해서는 배우자에 대한 동의 요건을 두고 있는 OECD 국가는 일본, 터키, 한국뿐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는 많이들 아시는 쟁점일 것 같은데, 남성 파트너가 상위 상대가 될지언정 결정의 주체는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오자고보고싹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되어야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 여부가 상당히 조금 더 논쟁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후견주의가 허용되는 몇몇 법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배우자 동의보다는 훨씬 많은 국가들이 보호자의 동의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두고 있는 경우에도 우회할 수 있는 경로는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고요. 예, 임신 중단에 대해서 아예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 요건을 두고 있지 않은 국가들도 있습니다. 예, 미성년자들의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러한 경우, 호주 타스메니아의 주의 경우나 에스토니아의 경우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의 동의 연령 기준을 어떻게 하든 사실 굉장히 기계적이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이런 연령 기준을 미성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의사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런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기준으로 봐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미성년자의 상태나 상황을 봐서 그 동의를 유효한 동의로 보는 경우도 상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 미성년자 부분은 상담 부분과 따로 떼놓고 사고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상담 부분에서 또 얘기가 나오겠는데요. 여성에게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절차로 상담이 만약에 된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하거나 추가적인 고통을 부여하는 절차로 변질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국가들은 여성에게 상담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의사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숙려기간을 2, 3일 두는 나라도 있고 두지 않는 국가도 많고 프랑스는 원래 있었다가 그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결정권 행사에는 시간이 결정적인 요소이고 상담과 시술 일정을 잡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담 절차를 두되 숙려기간이 없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차 나태 판결에서는 상담 규정을 기본권의 충돌을 실제적으로 조정하는 절차적인 수단이라고 이해하면서 상담은 고무하는 것이어야지 위축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어야 하고 여성의 책임감을 강화시키는 것이어야지 후견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급여 항목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미성년자의 경우에 상담과 지원 절차는 반드시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특히 쉼터 연결 등의 통로 역할로 아주 중요한 통로가 위기 청소년이나 이런 청소년들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시술자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합법적인 임신 중단 시술자를 의사 또는 의료 종사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걸 너무 심하게 규제하기 시작하면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효과적으로 입법되고 있는 낙태 제공자를 겨냥한 규제 타겟로라고 하는데요. 이 타겟로를 주 단위에서 도입하다가 결국 지금 연방헌법재판소에서도 로 vs 웨이드를 이렇게 뒤집으려고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약자로 트랩로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임신 중단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계속 부담을 과해서 이제 옴쭉달싹 못하게 결국은 임신 여성의 접근권 자체를 막아버리는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직접적인 낙태 금지를 내걸지 않고도 낙태 접근을 너무나 어렵게 함으로써 임신 중단권, 임신 중지권을 공허하게 만들고자 하는 우회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요. 임신 중단이 합법화된 이상 이를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로 보고 공공재원에서 지원하는 다른 입법례들을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인공 임신 중절은 적절한 수가나 이런 게 책정이 안 됨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자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체 의료비와 환자 부담을 상승시키고 접근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임신 중단 급여화 그리고 피임의 급여화도 같이 추진이 되어야 하고 유산 유도약 도입이 반드시 이렇게 시급하게 도입되도록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심적 시술 거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문인데요. 기독교적인 전통이나 카톨릭 전통이 강하지 않은 곳에서 사실상 의사의 진료권이라는 것은 환자를 위한 권리인데요. 보통 교사의 교습권, 이것이 학생의 학습권을 위한 권리이듯이, 그리고 부모의 친권이 아동의 권리와 복리를 위한, 자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듯이 이것도 약간 수단적인 권리인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우선시하는 입법을 우리가 나서서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인데요. 그렇게 되어 있는 국가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예, 그리고 지금 입법 안에서도 몇 군데 이런 것이 발견이 되니까 그 부분이 된다고 하면 이제 타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이런 설정으로 인해서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되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그걸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더라도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로 연계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만약 그러한 연계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WHO의 권고안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그 2차 결정이라고 하죠. 2019년에 결정의 내용을 주로 이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서 그럼 페미니즘 법학은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 오늘 발표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은 안 했는데요. 원래 그 주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태아 생명권 문제, 또 이 재생산 권리라고 하는 이 다층적인 권리 담론을 좀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상당히 주리스프루덴셜한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 있어야 할 많은 그 성과 재생산 관련 입법 정책의 기준들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에 관한 그 토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공두현 교수님, 그럼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토론을 맡은 서울대학교 공두현입니다. 재생산권의 개념과 성격에 관하여 넓고 깊은 통찰을 보여주신 오승희 판사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주신 내용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표해 주신 쟁점에 따라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재생산권은 1994년 카이로에서 개최된 인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었는데요.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면 성, 임신,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그리고 정보와 수단에 대한 접근권, 건강권, 자기결정권, 접근권, 건강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생애 사이클, 권리의 시간성의 관점에서 이 내용을 짚어주신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1994년에 그 일부 참가국의 반대로 임신 중단권이 명시적으로 재생산권에 포함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2019년 나이로비 ICPD 정상회의에서 안전한 낙태에 대한 접근, 안전하지 않은 낙태 예방 및 방지 조치의 필요성을 유보 없이 선언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재생산권이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성관계 피임, 임신 중단, 출산 등의 영역에서 자기결정권, 접근권, 건강권이 씨줄과 날줄처럼 교차되는 다층적인 구조를 이루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형량의 문제로 이제 태아의 생명권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발표자께서는 꼭 법적 권리가 아니더라도 태아의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태아의 생명권 주체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산분기설 등 기간 구분을 절대적인 기준선처럼 취급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공감을 표하면서 추가적으로 고민을 함께 하고 싶은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태아의 생명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면 국가가 일정한 보호 의무에 기하여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규범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미국의 3분기설이나 부당한 부담 기준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기준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도 이 윤리적 기준이나 가치관 등 각자의 신념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우리는 적극적인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이 부분만을 법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의학적 관점 또는 의학적 관점을 넘어선 규범적 관점에서도 함께 고민해 볼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요. 현재의 결정에서도 이런 고민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자유를 볼 때 어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측면을 항상 같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단을
할 자유가 있다면 또 안 할 자유, 이게 보장이 되어야 할 텐데요.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 문제들, 이런 고통들, 이것을 강제당하는 결과가 큰 자리를 차지한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종의 사회권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부담을 분담하고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법철학에서 자유 개념을 이야기할 때 그 좋은 양질의 자유와 좋지 않은 자유, 이렇게 좀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요. 결국엔 안전하지 않은 낙태와 굉장히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출산과 육아, 이 나쁜 선택지들 사이의 자유로 표상되는 형식적인 결정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본인의 고유한 생애 기획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안전한 낙태, 이 두 가지의 양질의 선택지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결정의 요구와 사회적 요구라는 두 여성주의적 관점을 결합시키는 상호 연관적 권리 담론이라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저 역시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우리나라의 혼인 제도 자체가 지나치게 단일한 유형의 가족을 사람들에게 강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재생산에 관한 결정과 모성보호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리고 아이를 낳은 순간에 곧바로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되도록 사회제도적으로 사실상 강제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선택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이를 매개로 하는 육아조합제도나 부와 모가 어떤 생활 동반자를 이루는, 그래서 이제 다른 가족들까지 이렇게 가족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둘만의 관계, 이런 저부담 제도를 만들고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된다면 더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단의 허용 조건과 허용 기준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인 검토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미 낙태가 어떻게 보면 입법부의 부작위로 인해 비범죄화된 상황에서 논의의 지형이 다소 변화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비범죄화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데 일부를 다시 형사 범죄화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또 필요할지, 이 부분 좀 같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발표자님께서 보여주신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을 보태 보면은요. 일단 법이 가진 기능 중에서 어떤 강제적 기능도 중요하지만 수범자의 행위, 국민들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가이드하는 향도적인 기능, 또 사회적 의미를 표현하는 표현적 기능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한에 대한 규정이 사실 엄밀하게 유죄와 무죄, 범죄와 비범죄를 가르는 그 선으로 작용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일종의 메시지, 가급적 임신 초기에 숙고된 결정을 내리고 임신 중단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의미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일정 기한을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어떤 그 제도적인 설계를 하는 것이 나름의 합리적인 괜찮은 방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사유의 경우에는 우리가 각자의 전인적인 결정, 전인격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는 제한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동의, 상담, 숙려기간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후견적 개입을 할 때 있어서 후견적 개입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걸 약한 후견주의와 강한 후견주의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한 후견주의의 경우에는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게 성숙된 사람에게까지도 이렇게 후견적 개입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요. 약한 후견주의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취약한 상황일수록 더 개입의 정도가 강해지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미혼 여성, 청소년 등 이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거꾸로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더 접근권에 심각한 제한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동의나 상담이나 숙려기간 이런 것들을 제도 설계를 할 때 병렬적으로 다 요구한다기보다는 어떤 그 취약한 상황을 국가가 실질적으로 좀 지원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개입해야 후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또 상담에 있어서는 정보 제공 영역과 개별적인 정말 순수한 의미의 상담 그런 영역이 분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정보 제공이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이나 어떤 홈페이지에 내용을 게시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가 태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면서 또 동시에 재생산에 관한 접근권에 있어서 취약한 여성들을 방치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를 동시에 우리 사회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 시술자 지원의 경우에도 섬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제도적인 그 큰 틀의 의료보험 체계 속에서 결국에는 편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안정성이 인정된 먹는 임신 중단약의 필요성 또 계속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양심적 시술 거부, 양심에 따른 시술 거부라고 할 텐데요. 이 좀 의료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료 시설이 상당히 발달돼 있고 많이 갖추어져 있어서 그 중에 굳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시술을 안 하겠다라는 의사에게 시술 의무를 굳이 지울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접근권이 보장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태아의 생명과 임신 중단이라는 이 첨예한 문제에 있어서 각자의 전인격적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그런 동등한 존중과 배려의 원리에 따른 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사람이 이것을 거부할 경우에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제약된다. 이런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측면도 함께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평소 존경하는 오승희 판사님의 훌륭한 발표문 덕분에 저 역시 재생산권에 관한 이해를 깊이 하고 다양한 생각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위에 말씀드린 쟁점에 관한 고견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 교수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그 발표 내용에 관한 질의를 해주셨고요. 이번에 토론은 제가 좀 제대로 말하겠습니다.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 나영 대표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입니다. 바로 화면 공유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토론문이 좀 길어서 중간에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올라온 토론문 파일을 같이 보시면서 토론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우선 오승희 판사님께서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촘촘하게 해주셨고 또 구체적인 쟁점들도 짚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재생산 권리의 개념과 성격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저의 토론에서는 재생산 권리, 재생산 정의에 대한 개념까지 조금 구분해서 같이 소개를 드리고 오승희 박 교수님께서 이제 제안해주신 쟁점들에 대한 생각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오늘 주제는 재생산 권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국제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권리들이 그게 재생산 건강, 재생산 권리, 재생산 정의라는 개념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재생산 건강과 재생산 권리는 재생산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만 이제 그동안 재생산 권리에 관한 운동을 해오고 이제 이와 관한 법 제도를 그리고 접근성을 변화시켜 오는 과정에서 재생산 정의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은 얘기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생산 건강은 물론 건강에 있어서 이제 불평등 문제를 주로 관심 대상으로 다루고 있고요. 재생산 권리는 이러한 권리들을 침해하는 법적, 정책적 문제들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다면 재생산 정의에서는 건강상의 보건의료적인 어떤 제도 조치들을 취하고 법 정책적인 조치들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회에서 정치적 으로 또 사회 문화적으로 또 최근에는 이제 여러 식민주의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불평등과 차별로 인해서 통제와 억압이 이루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법 정책의 한계에 대해서도 보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한계들을 어떻게 재생산 정의의 방향으로 같이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요구와 전략에서 보시면 재생산 권리에 있어서 법과 정책, 제도에 관한 부분들이 이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재생산 권리에 관한 주장들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법과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것만으로 다룰 수 없는 문제들을 어떻게 사회 정의를 같이 바꿔나가는 운동으로 권력관계를 바꾸는 운동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재생산 정의 운동입니다. 다만 그런 큰 범위의 문제를 다루는 만큼 재생산 정의 운동은 이제 장기적이고 또 집중적이고 이 운동을 해나가는 과정에서의 많은 구성원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발제자 분께서도 발제문에서 언급해 주셨던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관한 일반 논평 22호를 보면 사실상 재생산 권리를 다루고 있지만 이 내용은 재생산 정의의 내용에 가깝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성과 재생산 권리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생산 권리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적 권리가 반드시 연동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건강에 대한 권리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라는 점을 짚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점에서 그동안 법을 중심으로 이런 권리 보장을 요구해 왔다면 법뿐만이 아니라 사회 환경적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라는 것을 짚고 있고 그래서 일반 논평 22호에서는 법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특정 개인과 인구 집단이 경험하는 차별이 법과 관행에서 지금까지 이런 취약한 계층의 이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라고 각 국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나 위생, 식량, 주거, 노동 이런 정보 등등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인 요소들에 대한 접근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고요. 네, 아랫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회권 영역에서의 요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발제와 토론에서도 이 의료인의 거부권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얘기가 되었고 지금 계류된 법안 중에도 거부권에 관한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긴급 상과 의료 서비스의 부족이나 임신 중지 관련 의료 행위의 거부는 모성 사망이나 합병증 등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은 생명권이나 안전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어떤 경우는 고문이나 잔혹한 비인도적인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 행위의 거부권에 대해서 이제 인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국가들은 그 법 제정 당시에 이제 제한을 두는 법을 제안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협상의 과정에서 인정이 되고 있고 지금도 사실 의료법상 그 거부권이 당연하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지만 많은 병원에서 거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한 병원에서 임신 중지 시술을 할 수 없는 여러 시설상의 여건일 수도 있고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다른 병원으로 연계해야 되는 것은 특정한 법적 거부권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당연한 일인 것이고 이것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이제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다른 이제 여러 보완적인 법과 제도들을 두고 있음에도 굉장히 심각한 의료 접근성의 제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생산 정의 운동에 대한 소개는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생산 정의 방향으로 가면 이제 다른 사회권 운동 그리고 다른 사회 정의 운동과도 연결되는 의제들로 또 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기서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구의 생식과 출산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재생산 정의의 방향에서 이 국가에 의한 생산력 관리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정치적인 통제, 가부장적인 통제를 수월하게 이행하기 위한 인구관리 모성보호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궁극적으로 모든 개인과 공동체가 존엄하고 안전하게 삶을 유지하고 그에 필요한 삶의 여건들을 현재 세대와 다음 세대로까지 지속 가능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한국의 상황들은 지금까지 성과 재생산 권리에 관한 어떤 법 인식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성적 권리나 재생산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거나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 조항들도 각 개별법에 존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이제 국가의 출산 통제에 주로 관심이 맞춰져 왔기 때문에 출산율 추이만이 강조될 뿐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불평등이나 낙인의 문제 그리고 여러 성재생산 전반에 있어서의 평등한 권리 부장, 의료 접근성, 포괄수 성교육 이런 문제들은 법 정책상 부재하거나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재생산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국가 중심의 이 통제를 벗어나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은 이번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 재개정 차원만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와 생애 주기를 고려하는 통합적이고 교차적인 관점의 정책 제도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평가 지표, 실태 조사, 추진 계획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을 좀 보면 크게 4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의 목적에 따른 인구 정책에서 개인의 권리 보장과 건강 증진을 방향으로 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고 처벌을 통한 통제 방식에서 불평등과 차별, 부정의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의무로 가야 되고 분절적인 권리가 아니라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권리 개념으로 그리고 취약하거나 위기 조건에 따른 집단별 선별적인 보호가 아니라 통합성과 교차성을 고려하는 권리 보장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해서 앞서 언급했던 일반 논평 제22호에서 이용 가능성, 접근 가능성, 수용 가능성, 질이라는 것을 핵심 요소로 해서 이제 가능한 접근 경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제자께서 이제 얘기해 주신 그런 구체적인 쟁점들에 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까지의 이 법을 다루는 방식이 주로 생명권과 결정권 그리고 기타 여러 이제 권리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다루는 방식이었다면은 임신 중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통합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저도 최근에서야 되게 인상 깊게 본 영화로 10개월의 미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직 안 보셨다면 꼭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이 처음에 계획하지 않는 임신을 했는데 딱히 원하는 임신이었다, 원치 않는 임신이었다라는 식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었지만 파트너와의 관계에 따라서 앞으로 그 파트너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그 관계 안에서 출산을 할 수 있다면 좀 고려해보고 싶은 임신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임신 주수는 계속 늘어가고 지금 중단을 할지 유지를 할지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서 당사자도 혹은 파트너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변수로 등장을 하면서 결국은 그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사실상 우리가 통념과 달리 원치 않는 임신 이거나 원하는 임신이라는 구분이 굉장히 애매할 수 있다. 주로 지금까지 원치 않는 임신일 때는 임신 중지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원치 않는 임신일 때 만이 아니라 원하는 임신이었다고 해도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법적인 체계 자체가 처벌법을 두고 제한적인 허용 조건을 뒀기 때문에 그 제한적인 허용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두고 지원을 위한 위기 임신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왔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위기 임신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양한 변수와 상황들, 사회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지를 보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이 필요하고, 원치 않는 임신이라고 할 때에도 과연 그것이 누구에게 원치 않는 상황이었는지, 사실은 당사자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파트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두 분도 강조하셨던 것처럼 법과 제도, 그리고 이런 여러 인프라의 부족이 오히려 위험과 취약성을 증폭시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당사자의 임신 중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처벌법이 아니라 출산 후에 제대로 양육을 책임질 수 있을지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헌법재판소나 여러 법률적인 논쟁에서 얘기해왔던 것처럼 처벌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태아나 여성의 생명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인 그 효과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벌법이나 접근성을 제한하는 조치, 그리고 의료인의 거부권 같은 것이 있을수록 보다 이른 시기에 안전한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을 가로막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불평등을 증대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더 나은 보건의료 환경, 그리고 최신의 보건의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서 가장 최신의 과학적인 혜택을 누릴 권리라는 것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임신 중지가 그냥 불법화되었고 처벌의 영역으로 있었던 한국 같은 경우는 최신의 의료적인 견해를 의료인들이 알 수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의료인의 이런 환경, 그리고 의료인의 권리도 오히려 방해되어 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낙인과 불평등, 차별의 문제가 장기 과제임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좋은 법과 정책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같이 고려하는 제도들이 계속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산유도제 도입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유산유도제가 초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관찰하에 하루나 이틀 정도를 병원에서 머물고 처방을 받기 전에 반드시 초음파 검사를 하고 처방은 산부인과 의사만 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규제들을 두고 시행이 되다가 최근에는 WHO에서도 스스로 관리하는 임신 중지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이제 방향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병원에 갈 수 없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법적 허용 조건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살고 있는 지역, 인종, 장애, 질병 영역, 연령, 경제 여건, 이런 다양한 취약성에 따라서 병원을 직접 가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완화하고 실질적으로 의사의 관리하에 그리고 지침하에 어떤 특정한 가이드에 따라서 자가 복용까지 할 수 있는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법 제도적 방향에 대한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비범죄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미 비범죄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다른 정책과 제도들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토론문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제자께서도 이제 WHO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올해 3월 8일에 새로운 WHO의 안전한 임신 중지 가이드가 나왔습니다. WHO의 이번 버전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게 전면적인 비범죄화, 완전한 비범죄화가 되어야 한다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벌법의 존재 자체가 계속해서 건강권을 제약하고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범죄화란 모든 형법과 관련 처벌 조항에서 임신 중지에 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등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이런 견지 하에서 모두 여성의 요청에 따른 임신 중지 허용으로 가야 하고, 그리고 의무 대기 기간이라든지 상담 의무제라든지 전제 조건으로 초음파 촬영을 요구하는 것이라든지 와 같은, 그리고 제3자 동의, 이런 것들도 의무로서 명시하는 것은 없애야 한다라고 권장하고 있고, 그에 며칠 앞서서 세계 산부인과 의사회에서도 완전한 비범죄화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의료 전문가들이 안전한 임신 중지를 최대한으로 이행할 때 현실에서 어떻게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지를 사법부, 경찰, 대중에게 교육해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비범죄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인정하고 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중요한 문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 입법 공백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관계 부처도 이후에 이제 그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미루고만 있고, 특히 개별 산부인과에서 작년 이제 한 해 동안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좀 심층 인터뷰와 실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실제로 병원에서 아직 뭐 법이 정리가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하면서 거부하거나 혹은 비싼 시술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을 찾아가면 다행인데 비싼 비용을 내도록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시술 비용을 내면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히려 접근성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법 개정 핑계를 대지 말고 비범죄화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권리보장 조치들을 빠르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본 성재생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향,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기본법을 기준으로 개별적인 권리보장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여러 법안들이 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쟁점으로 삼아서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현재 계류된 법안들을 쟁점으로 다시 삼기보다 형재생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쉐어에서는 2020년에 기본법안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아래 그 발표 토론문에 있는 링크로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싶은 것은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던 것처럼 임신과 출산은 단절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회적인 자원, 그리고 여러 개의 사회 여건, 다양한 접근성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전생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연결 과제이기 때문에 모성이나 모자 관계를 전제로 할 것이 아니라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라는 것을 기본으로 현재의 법과 제도를 다시 세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 산재보상보험법에서 그 산재 피해를 받은 임신 중의 태아에 대해서도 이제 보상 대상으로 인정하는 결정이 나왔고, 이제 후속 법의 적용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쟁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모성과 연결되는 권리로서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볼 때는 이제 모성도 인정하니까 부성도 인정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만 가게 되는데, 임신한 기간 동안만의 권리로가 아닌 전반적으로 시간의 연속성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모성 보호나 부성 보호 방식이 아니라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라는 관점에서 법 체계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여러 접근성 확대를 위한 조치와 인프라 마련 방안들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기본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문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토론문을 통해서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나영 대표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나영 선생님 발표만 해도 상당히 토론만 해도 발표에 버금가는 상당히 많은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맨 앞에 발표와 토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타리님 아직 안 나가고 계셨는데 혹시 좀 직접 발언이 가능하실까요? 다른 분들도 이 기회에 좀 질문을, 지금 현장에도 몇 분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좀 발언해 주시는 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상담을 누가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따라서 또 다양한 관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제가 양의 여성 공감에서 좀 활동할 때도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고민을 많이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뭐 상담 지원과 관련해서도 좀 비슷한 프레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좀 기본적으로 이 법적인 틀 자체가 취약한 사람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의사 능력이 있고 그것을 전제하에, 그런데 상담이나 교육을 제공해야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조건, 장애, 나이, 그런 혹은 이주 배경 이런 조건 때문에 그 사람의 의사결정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때 다른 의사조력자를 찾아야 되는 그런 순서를 바꾸고 전제를 바꾼 그런 출발점이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 지원 관련해서도 좀 법적인 전제를 그렇게 좀 출발하면서 저희가 이제 영국의 정신등록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서 좀 이런 생각들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담 자체가 처벌의 효과를 지니게 될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고 우리는 상담이 권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상담이 권리가 되려면 누구나 스스로 마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하고 사실 그 조건 위에서 취약성을 가진 사람이 자발적으로 갈 수 있고 그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아야만 그것이 효과성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의견을 드려봤고 혹시 추가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미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야기로 그러니까 미성년자나 장애를 가진 이른바 좀 취약한 분들 또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임신 이후에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청취하고 또 상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제도의 마련이 조치의 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 오히려 이것이 처벌의 가능성이나 어떤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 연결될 소지가 그동안 많이 있지 않았냐. 또 의사를 과연 그 당사자 의사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서 들을 것이냐 이런 등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좀 답신하고 하시겠습니까? 예. 그 타리님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공감하고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상담 부분이나 뭐 이런 걸 뺄 수는 없지 않냐라고 했던 것이 약간 어떻게 보면 뭐 미성년자가 뭐 낙태를 결정했어요. 그럼 그래 너가 원하는 건 제일 잘 알겠지. 알았어 뭐 이러고 그냥 바로 해주는 게 오히려 책임의 방기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저는 사실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해 나가야 될지 그런 제도의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상당히 고민이긴 한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소년보호 재판을 하고 있는데 6호 시설이라고 6개월간 아이들이 보호시설에 사실상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처분을 할 경우가 있는데 그 처분에 대해서 어떤 소년들은 굉장히 고마워하기도 합니다. 판사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네? 내 상황을 알고,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적절한 처분이 뭘지를 이렇게 고민해 주는구나 라는 거, 나한테 관심이 있고 신경을 써주는구나 막 이러면서 그거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아이가 있어서 저도 약간 사실 놀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 미성년자가 뭐 그냥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의사 능력을 의심하는 제도라기보다는 정보가 제대로 제공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이 아이가 안전한 상태에서 결정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줘야만 하고 마땅한 관심을 기울여주는 절차가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자 했는데 이제 잘 표현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의 글에서. 저는 이렇게 몇 가지 불균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법으로 규제를 하느냐,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그것이 얼마나 가능한 상황을 만드느냐를 좀 따로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두었을 때 이제 법적 의무사항으로 두었던 여러 국가들이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 오히려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취약한 상황을 만들고 결정을 지연시킨다는 문제만이 계속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정하게 되면 오히려 현장에서 더 가능할 수 있는 영역들 자체를 축소시키거나 밑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사실 지금 청소년만이 문제가 아닌 게 병원에서 의료인들도 설명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의료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게 불법인 상황에서는 더 심각했었고요. 지금 여러 단체들이 함께 해왔던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에서 그동안 이제 불법이 계속 유지되던 상황에서 의료 환경이 어땠는지의 경험을 이제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사의 얼굴도 못 봤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니까 의사는 자기 얼굴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상담을 하고 남의 날짜를 잡고 진료실에 들어가면은 그냥 가리개를 치고 의사가 와서 뭔지 모르는 시술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문제가 생겨도 이게 그것 때문에 발생한 후유증인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의 시술을 받았는지, 심지어 약으로 했는지, 뭐 주사를 맞았는지, 뭐 시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벌 요건 자체가 그런 상담이나 실질적인 정보 제공을 어렵게 만든다는 측면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의료기관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또 별도의 상담 기관에서 그런 상담과 정보 제공이 충분하게 제공되도록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방향으로 실현해야 될 부분인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미성년자나 이제 그런 동의 여건이 없나, 판단 능력이 없다라고 당연하게 전제되는 미성년자 장애인 같은 경우에 임신 중지뿐만이 아니라 임신의 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결정권을 지금 침해당하고 있고, 사실은 많은 부분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결정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라고 전제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임신 중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의사결정까지도 다 침해하게 된다는 것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결정이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는 것은 2차적인 조건으로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제 미혼모 시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은 본인은 이제 임신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 사실을 늦게 알리거나 일부러 늦게까지 찾아와서 이제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부모들이 찾아와가지고 강제로 결정하게 하고 입양 결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 제공과, 그리고 정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과 그리고 이제 보조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에 한해서 이제 다른 상담, 부모나 제3자의 동의와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좀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모자보건법이라고 하는 지금 형법의 낙태죄 좀 특별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모자보건법의 조항이 있는데요. 그 모자보건법이 상당히 지금 대수술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입법이 발의가 된 상태이고, 지금 쉐어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성재생산 권리보장 기본법이라는 법을 이제 안을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법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상담과 또 정보 제공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마련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진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더 말씀하실 분 혹시 안 계시면 또 우리 발제자께서 보충하셔도 되고요. 또 앞에 토론자 선생님들 제기하신 거를 좀 답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뉴질랜드 보건복지부 그 홈페이지를 보니까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 어버션에 대한 그 절차들 쫙 이렇게 뭐 이렇게 유지하기로 결정할 경우 뭐 이런 것으로 해야 되고,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에 절차들도 착착착 하고, 가능한 의료기관 주변에서 찾기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가능하고, 심지어 제가 정말 감명을 받았던 부분은 그 임신 중지의 결과 아이가 살아서 출생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것까지 그냥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쫙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한다. 우리가 정말 생명을 정말 우리가 그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와 그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최대한 쉽고 감명하고 이렇게 그 도와주기 위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임신 중지 이후 태어난 생명까지를 고려하는 이런 정책,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뭐 미성년자 이거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어떻게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다만 이걸 그 어떻게 지원해주는 절차가 그러니까 혼자 외롭게 두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냥 저의 되게 단순하고 소박한 결정이었던, 굉장히 외로웠다라고 그 보고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 결정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고, 아무도 나에게 어떠한 뭐 위로나 도움이나 그런 걸 해주지 않았고, 그냥 똑같이 어린 내 친구 한 명만 같이 갔다가 같이 의사한테 무시당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한 절차가 반드시 구축이 되어야 된다. 그냥 그 정도 이거 제가 이제 굉장히 articulate 굉장히 이렇게
잘 정교화된 법과 정책의 문제까지 빚어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공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결국 저의 입장은 어떤 단계에 의해서든 아까 WHO 그 기준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단계에서건 그 임신 여성 자체 그 자신에 대한 그 형사 처벌은 헌법적으로 도저히 정당화가 안 되는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약간 그런 입장이고요. 그 시기가 어떻게 됐든 그리고 또 사유에 의한 것도 상당히 굉장히 이렇게 부조화를 이루게 되고 자기결정권하고 결국은 그것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걸 형사처벌 임신 여성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로는 어느 단계에서건 제가 보기에는 헌법적으로 정당화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기 임신 중지로 유도하기 위한 법은 정말 필요하고 그래야만 한다고는 저희 생각을 하거든요. 조기 임신 중지 유도하는 입법으로 향도적인 기능 말씀하신 거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이걸 이제 형사적으로 구현해서는 아무 효과 오히려 이렇게 뭐 부작용만 클 뿐이고 별로 의미가 없다. 이게 향도적인 기능조차 못할 것이다. 이제 그것이 이제 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여러 질문에 아주 간략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뭐 너무 철학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은 문제이죠. 뭐 사실 어제가 알고 보니 5월 11일 입양의 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슨 다큐멘터리를 보려고 하는데 다큐멘터리 하는 채널 자체를 찾는 게 너무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좀 주변화된 그 이슈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뭐 정인이 사건인가요? 보면 뭐 바로 재작년 사건이었는데요. 뭐 그것도 비혼모가 출산한 아마도 그리고 또 입양아의 또 입양 부모의 사건이고요. 사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른바 뭐 청소년 부모 혹은 뭐 젊은 부부들이 지금 그 아동을 학대하는 유아를 학대하고 뭐 유괴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들이 지금 이루고 있어서 이걸 그냥 개인의 그냥 책임으로만 보는 것은 좀 전에 우리 오승희 그 발제자님께서 얘기하신 뭐 정말 체계화된 국가에 접근하고는 너무나 비교가 되는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의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제일 말단에서 사건화됐을 때 그때 왜 우리는 이걸 왜 이걸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지라고 하면서 개인을 처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혹시 뭐 지금 또 발언하실 토론자 선생님이나 이 자리에 참가자 선생님 계시지 않을까요? 지금 입양 관련해서는 지금 또 관심 가지신 많은 분들이 참가자 중에 계실 것 같은데요. 결국 우리나라의 입양 제도는 뭐 민법상 입양 제도 자체이기도 하지만 사회학적으로 보면 결국 비혼 여성 출산의 문제, 비혼 부모 출산의 문제와 크게 맞닿아 있고 입양 기관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좀 유도 제안을 하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좀 연속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저 지금 현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장다혜라고 합니다. 오늘 너무 발표 사실 정말 약간 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더 다각적이고 굉장히 풍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커서 저도 되게 많은 좀 그나마 우리 헌재 결정을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야 할지 좀 그런 방향성을 배운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또 토론자분들의 풍부한 내용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과 재생산 권리를 상상하고 이거 어떻게 실현할지를 고민하는데 굉장히 많은 자원을 주신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와가지고 제가 들은 게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나온 쟁점 중에 사실 그러니까 이 나영 선생님이 얘기해준 바로 그러니까 위기 임신에서 벗어나서 사실 모든 것들을 상상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모자보건법이 지금 하루빨리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형법 개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모자보건법 굉장히 주춤주춤 보건복지부도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모자보건법 시사조의 허용 사유를 좀 더 이제 뭐 약간 뭐 기존에 이제 새로 나오는 이런 쟁점들, 뭐 주수의 제한이라던가 상담 요건이라던가 숙려 기간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법제할 것인가만 고민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독일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그러니까 독일은 굉장히 엄격하게 낙태를 제한하는 입법을 사실 했는데 그것은 카톨릭 국가인 독일에서는 굉장히 전향적인 굉장히 10년간의 논의를 통해서 풍부하게 결정을 했고 결국 상담 조건을 만들어서 상담을 하는 경우에 이제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들을 되게 제한적으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지금 그 상담이 풍부해질 수 있는 이유는 상담이 오로지 위기 임신만을 대상으로 상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제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과 관련된 지원까지, 그러니까 출산에서 양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담을 했을 때야 이 상담이 뭐 낙태를 하니 많이 뭐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제 정말 오히려 다양한 정말 정보라고 하는 게 의료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다층적인 정보들을 할 수 있고 나중에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상담이 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임신 출산의 그 순간만이 아니고 아니면 임신 중단의 그 순간만이 아니고 전 생애적으로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해서 상담받을 수 있는 혹은 그 자원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는 그런 상담소에 대한 설정이야말로 사실 좀 다른 상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이제 이 미성년자와 장애인과 관련되어서도 마찬가지로 좀 뭐랄까 그 의사결정이 있다고 전제하고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저도 오승희 판사님 얘기하신 대로 사실 뭐 외롭게 두지 않아야 된다는 점은 되게 동의하지만 문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기가 사실 요청하지 않는 지원을 강제적으로 받게 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능력, 특히 건강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의 연령 상한은 굉장히 낮게 볼 수 있거든요.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의사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나이를 12세로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넓게 계속 해석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입양과 관련해서 사실 저도 요 며칠 어제 이제 뉴스가 있었거든요. 제주에서 19세에 이제 그 아이를 출산하고 결국 아이를 이제 불법적으로 입양 보냈는데 이제 결론은 이제 그 19세 된 엄마가 방임의 문제로 처벌받느냐의 쟁점만 남은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러니까 정말 결국에 이제 임신 중단을 하지 못하고 출산을 했는데 출산한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이 아이를 사실은 입양을 보내야 될지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 속에 결국에 이제 밴드나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접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런 정보밖에 없는 숨겨져 있는 불법적인 정보들 이런 정보밖에 없는 상황이 정말 지금 국가가 너무나 방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하루빨리 모자보건법 개정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정말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어떻게 지원할까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마지막 발언하신 분 너무나 공감을 하고요. 저도 또 다른 어제 뉴스를 계속 보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베이비박스와 그 베이비박스 이후에 그 아동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러니까 입양되기도 어려운 경우 이제 이른바 위탁 가정에 위탁이 되는데 그 이제 위탁 가정에서 또 어떤 양질의 또 케어를 제공할 수가 있는지 위탁 가정의 또 경제적 여러 상황 등등 뭐 이런 보도를 보았고요. 사실 저는 이런 영역이야말로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 또 인간 생명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추상적인 의미에서 막 생명을 존중한다는 말 우리 굉장히 종교 담론에서도 많이 하고 윤리 담론의 가장 기본이고 우리 형법 담론에서도 태아의 생명론이 가장 기본의 가치관으로 알고 있지만 이미 태어난 인간에 대해서조차 이렇게 지금 제대로 된 양육할 능력이 너무 없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자화상인데요. 여기에는 또 우리나라 이 정상가족론 아까 공도영 교수님 토론에서도 지적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혼한 커플을 중심으로만
이 자녀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순조롭게 지금 출산과 그 이후에 양육이 국민의 등록이만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굉장히 가시밭길을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계속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비정상화시키고 그 자체가 차별적 효과를 갖는 제도에 대한 검토가 굉장히 한국의 재생산 정책에서 핵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법철학적으로는 어떤 권리라고 해야 될까요? 뭐든 가족에 속하지 정상 가족에 속하지 않아도 자녀를 출산하고 행복하게 양육할 그 부모와 자녀의 권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외롭지 않을 권리가 아닐까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누군가와 함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생애 기획의 권리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나영 대표님은 그 쉐어에서 그 법안을 그렇게 입안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요. 그 혹시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많이 남진 않았지만 그 법을 이렇게 입안을 하면서 있었던 뭐 과정이나 뭐 아니면 지금 현재의 그 법안 마련 이후에 지금 상태라든지 그런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국회 뭐 로비 활동은 하셨다든가 뭐 이런 말씀도 좋고요. 일단은 아까 이제 얘기했던 맥락에서 좀 같이 보태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미 충분히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결국 그래서 지지적인 상담이라는 것이 가능하려면 처벌과 낙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 조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는 의료나 교육이나 상담 모두 다 처벌이라는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낙인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지지적인 상담을 하기가 어렵고 더 많은 정보를 이제 알리기도 어려웠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좀 인상 깊게 몇 년 전에 봤던 미국의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패션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램 자체는 패션을 이제 이렇게 가이드해 주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주인공으로 소아과 의사 여자분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자기 진료 환경에서 한 10세나 11세 정도로 보이는 남자 청소년에게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지금부터 진료를 하기 위해서 너의 몸을 잠시 만져도 되겠니? 라는 것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의료인의 자세로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처벌의 영역을 벗어나서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좀 기본으로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모자보건법 개정의 수준에서 고려를 했었는데 모자보건법을 어떻게 개정할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자보건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않고는 새로운 전환이 어렵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고 그래서 모자보건법의 개정이 아니라 이 전반적인 그리고 이제 모자보건법뿐만 아니라 다른 개별법들도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전제 자체를 좀 전환을 하고 성재생산 권리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법의 틀을 먼저 만들자라는 생각에서 이제 기본법을 만들게 된 거고 그 법안을 이제 만드는 역할을 별도의 이제 입법팀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토론문에서 제가 아까 참고로 보시라고 하고 넘어갔는데요. 토론문의 9페이지부터 이제 뒤쪽을 보시면 각 조항마다 있는 각 기관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그리고 환자의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교육기관이나 일터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의무 규정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토론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이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보통은 이제 그 기관에 갈 수 있는 것 정도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의사소통이 어떻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당사자를 어떻게 존중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태도를 종사자들이 어떻게 이제 갖추고 그리고 정보 제공을 할 때 실제로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고 접근 가능한 방법들을 얼마나 많이 이제 구축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같이 다 연동되어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저희도 이제 법 준비를 하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됐고요. 사실은 이제 지금 정권이 이렇게 바뀌면서 되게 고민이 큽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이제 아까 토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을 다시 쟁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틀 자체를 이제 바꿔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작년 재작년 정도까지는 권인숙 의원실, 뭐 남인순 의원실, 뭐 이제
이런 이제 정의당 이런 의원이나 정당들을 통해서 이제 이 법 개정에 관한 의견들을 전달을 했는데 작년 한 해는 이 기본법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 사회 영역들, 교육, 노동, 뭐 그다음에 보건의료 이런 다양한 사회 영역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 나가면서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중심으로 더 많이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다행히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던가 뭐 이런 계획들에서도 이제는 재생산 권리라는 것이 조금 이전보다 당연한 방향으로 이제 설정이 됐고 그래서 그에 관련된 내용들도 들어가 있는데 여전히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그게 다 저출산 정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보완할 수 있을까의 방향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성재생산 권리를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다시 저출산 정책의 어떤 하위 목표로서 놓여져 있는 부분들도 조금 넘어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정책 제안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은 뭐 우리가 좀 이 재생산 정책에 관해서 그렇게 사실은 우호적인 지금 정책 환경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저희 연구진들이 우려하듯이 좀 더 보수적인 정책이 집행될 가능성도 많고요. 지금 이제 미국과 같이 우리가 상당히 동일시 따라가고 싶은 국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또 굉장히 보수적인 정책 방향을 로 지금 우회전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따라서 더욱 이제 우리 연구가 더 의미가 있다고 이제 의미 부여를 적극 저는 해보고 있고요. 우리 헌법에서부터 사실은 재생산 권리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납득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헌법은 많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권리라기보다는 우리 헌법 33조, 34조, 36조에서 보면 그냥 여성의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한다, 아니면 여성의 모성 보호를 한다라는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 전 국민 여성과 남성 또 청소년 또 여성으로 꼭 대변되기도 어려운 다양한 성소수자 뭐 등등의 그런 소수자들에 대해서도 비가시화가 되어 있고 해서 이게 국민의 권리이자 또 공동체 책임이자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확히 나가는 좀 우리 그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의 바탕을 해서 이번 내년이겠죠. 내년 초 겨울쯤에는 이제 우리가 제안하는 다양한 법안들 또 정책을 제안하고요.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현장의 그 모습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뭐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다음 6월 2일 날에는 낙태죄 실효 이후에 낙태죄 그러니까 형법이죠. 형법에 그 비범죄화가 됐다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낙태가 비범죄화된 이후에도 의료 현장에는 상당히 혼란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푸진의 사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느 주수까지 낙태를 하는 것이 합법인 것인지 등등 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심지어 낙태 강요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 현장의 현실에는 산부인과 선생님들 또 보건학 전공자, 또 보건복지부 담당자 등이 참여를 하셔서 라운드 테이블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6월 30일에는 또 한국의 성교육의 현실, 성과 재생산 주체로서의 청소년. 그래서 이때는 주로 청소년과 학교 현장, 학교 내외의 이른바 성교육이라는 현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주제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다루어지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는데 이후에 이렇게 제도가 미흡되리라는 예상을까지는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낙태죄 폐지라고 하는 우선 그 산을 넘는데 많이 급급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여성주의 연구자들, 젠더 연구자들이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또 상상하고 그려야 하는 이런 때가 됐고요. 이것을 정부 입법자들이나 정부 공무원들하고 소통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뭐 발표자 더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낙태죄를 넘는데 되게 집중한 연구였던 것 같고 그 이후를 고민하고
계시는 쉐어 같은 단체들이 굉장히 든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더 나아가고 더 정교화되고 그리고 또 법으로 해야 할 것, 그리고 정책으로 지지하고 지원해야 할 것을 이렇게 섬세하게 잘 구분해서 이렇게 짜 나가는데 이제 힘을 합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재생산권이 주제인데 이제 주로 임신중지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쭉 다뤘던 것처럼 다른 것들이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 영역이고, 특히 장애랑 이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의 이제 이 다음 과정에서 좀 따로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한번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접할 때 지금 이주 거주 여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동 상태도 되게 다르고, 그래서 좀 그것과 관련한 고민이 다른 법하고도 또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한번 다뤄봐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우리 발제자가 쉐어가 든든하다고 말씀하셨더니 또 우리 보고 다루라고 하시니까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또 첫 행사였는데요. 우리가 이 장소하고도 그렇고 이렇게 아주 오랜만에 또 하이브리드 회의, 처음이죠. 오랜만이라고도. 하이브리드 이렇게 학술회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처음이고, 다 줌 회의를 그동안 하다가 오늘은 좀 하이브리드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혹시 좀 기술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었더라도 많은 양해를 구하고 다음번에는 좀 더 순조로운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첫 번째 그 모교 공익 세미나 재생산권의 개념과 성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일 같은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죠. 참여자들, 또 현장 참여자들, 줌 참여자들, 발표 초론자 모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